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소름 끼친다라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바다 깊숙한 곳으로 여행을 하면서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생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울까요? 40m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발밑을 특히 조심하세요. 아, 깜짝이야. 모래 속에 반쯤 감춰진 저 무서운 얼굴은 뭐죠? 바로 북방 스타게이저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이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먹이가 가까이 올 때까지 모래에 몸을 묻고 기다리죠. 그러고 나서 이 무서운 물고기는 전기 충격으로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수면 아래 70m까지 더 깊이 이동합니다. 거기서 색깔이 화려하고 부은 것 같은 생물을 만나게 됩니다. 길이는 30cm를 넘지 않아요. 큰 입 배도라치예요. 처음엔 해롭지 않은 물고기처럼 보입니다. 자극받지 않으란 말이죠. 이 동물은 동요하면 엄청나게 큰 입을 벌려 포식자를 쫓아냅니다. 이 방어 전술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광경이에요. 다행히도 이 물고기는 사람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게 되는 생물은 얕은 물에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m 깊이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 왕좌의 게임 거미 불가사리라고 부르는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다 바닥을 천천히 기어다니는 불가사리와는 달리 이 생물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길고 유연한 발을 꿈틀거리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몸체는 단단한 탄산 칼슘 껍질에 의해 보호됩니다. 뱀 불가사리라고도 불리는데 작아서 구석, 균열, 바위 틈새에 잘 숨습니다. 훨씬 더 깊은 600m에서 여러분은 대왕 오징어를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건 진짜 동물이라기보다는 전설 속의 생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대왕 오징어는 2001년에 처음으로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암시하는 것만큼 큽니다. 이 오징어의 눈알은 축구공 크기예요. 오징어 자체의 무게는 270kg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면 아래 약 900m 정도 되는 곳에서 또 다른 으스스해 보이는 동물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약간 빨갛고 작은 편이고 길이는 30cm 이하예요. 가까이 다가가니 오히려 유순해 보이거나 그냥 무관심해 보이네요. 이 동물은 뱀파이어 오징어인데 마치 촉수가 달린 우산처럼 보여요. 먹물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 다음으로 약 1000m 깊이에서 쿠키커터 상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생물은 기생동물이에요. 큰 물고기, 돌고래, 고래 그리고 때로는 사람에게도 달라붙죠. 그런 후에 깔끔하게 배열된 톱니 모양의 이빨을 사용해서 쿠키 크기의 살점을 잘라냅니다. 이 무섭게 빛나는 동물은 51cm 이상 자라지 않는데요. 바다의 약광층에 삽니다. 수심 1000m에서 빛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수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특이한 모습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베러라이 피쉬는 투명한 머리와 매우 민감한 원통 모양의 두 눈을 갖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물고기 눈이 위를 향하고 있어서 잠재적인 먹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수심 약 1200m 정도 되는 곳에서 무언가 축 처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블롭피쉬는 뼈나 근육이 없어요. 젤리 같은 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수압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블롭피쉬는 매복 포식자예요. 보통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먹이가 헤엄쳐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 유난히 무서운 모습의 생명체가 보이네요. 마귀상어는 코로 먹이를 감지합니다. 이 생물의 무시무시한 턱은 탄력 있는 인대에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동물이 너무 가까이 오면 상어는 입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그것을 잡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이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얼굴에서 18cm 떨어진 곳에 매달려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더 깊이 1500m로 내려가면 또 다른 상어를 만날 수 있어요. 주름상어는 초대형 뱀장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가미 가장자리에 빨간 주름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생물의 끔찍한 입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25줄의 이빨이 뒤쪽을 향하고 있어요. 총 300개나 된답니다. 상어는 먹이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며 물속에서 떠다니기를 선호해요. 그러다가 뱀처럼 공격을 하죠.
갑자기 전구처럼 밝게 빛나는 것이 보이네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니 공포에 질려 몸을 움찔하게 됩니다. 초대형 이빨로 업그레이드된 뱀장어처럼 보여요. 바로 1800m 깊이에서 살 수 있는 심해 드래곤 피쉬입니다. 물고기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 섬뜩한 붉은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 빛은 다른 물고기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됩니다. 같은 깊이에서 또 다른 심해 동물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대한 입이에요. 그 덕분에 풍선장어는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어요. 큰 먹이가 들어오면 위는 엄청난 크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2000m의 깊이에서 낚싯대를 머리 위에 올려놓은 형상의 환한 것처럼 보이는 생물체를 만나게 됩니다. 심해 앵글러피쉬예요. 이 동물은 특이한 등뼈를 가지고 있어요. 암컷의 경우에만요. 입 위로 돌출되어 있고 그 끝에는 미끼가 있습니다. 먹이를 유혹하는 일종의 발광성 살덩어리예요. 앵글러피쉬는 입이 너무 크고 몸이 유연해서 자신의 2배의 크기 동물을 삼킬 수 있어요. 수심 2100m에서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물고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블랙 드래곤 피쉬는 교활한 동물이에요. 복부에 빛을 발하는 기관이 줄지어 있어요. 이 으스스한 생명체는 눈 옆에 번쩍거리는 플래시라이트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먹이를 찾고 잠재적인 짝을 유인합니다. 같은 깊이에서 거대한 동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쥐며느리예요. 하지만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쥐며느리와는 달리 적어도 길이가 51cm는 됩니다. 거대 등강류이고 실제로 쥐며느리와 연관이 있어요. 개, 새우와도 연관이 있고요. 이 생명체는 다소 무섭게 보일 수 있지만 해롭지 않습니다. 다른 죽은 심해 동물을 먹고 살아요. 약 4000m 깊이에서 해저면이 약간 다르게 느껴져요. 푹신푹신하다고나 할까요? 그건 좀비 벌레로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이 생물체들은 길이가 5cm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큰 동물을 분해할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한 산을 생산하거든요. 이 벌레의 깃털 같은 모습은 마치 식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사실 이 생물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인 고래 같은 동물의 단단한 뼈를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만나는 그리드 아이 피쉬는 여러분을 기절초풍하게 만들 거예요. 이 생물은 머리 꼭대기에 크고 초록빛이 도는 타원형 판을 가지고 있고 전혀 눈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뼈막이 포식자로부터 나오는 빛을 감지하여 물고기가 목숨을 부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수면 아래 5km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때 바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확실히 물고기예요. 그런데 세 개의 길고 꼿꼿한 다리로 해저에 서 있어요. 아, 세발치예요. 무섭기보다는 신기한 물고기예요. 이 생물은 시력을 포기함으로써 거의 완전한 어둠에 적응했습니다. 먹이를 감지하려면 진동과 촉감에 의존해야 합니다. 먹이를 잡으면 입으로 직접 운반하기 위해 지느러미를 손처럼 사용합니다. 얼굴 없는 물고기를 발견하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 떨어지는 외모의 이 생물은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은 모나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몸 아래 부분에 있어요. 공식 이름이 페이스리스 쿠스크인 이 물고기는 한 세기 전 처음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견된 것은 2017년이었어요. 수면 아래 10km 깊이에 도달하면 심해 해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괴한 생물은 얕은 물속에 사는 일반 해삼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심해 해삼은 대부분의 시간을 해저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만약 포식자로부터 탈출해야 할 경우 헤엄쳐서 도망칠 수 있어요. 심해 해삼은 밝은 청록색이고 작은 발과 입을 둘러싼 족수를 가지고 있어요. 귀엽네요. 궁금한 점은 왜 이 심해 생물들은 그렇게 무섭게 생겼을까입니다. 해저에서의 삶은 매우 다릅니다. 엄청난 수압과 먹이 부족, 그리고 끊임없는 어둠이 있죠.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응해야만 합니다. 2021년 시베리아 북동부의 영구 동토층 표면 아래 약 3.35m를 시추하던 연구원들은 24,000년 된 얼어붙은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체를 되살려냈습니다. 복제하기 전에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를 복제했어요. 불길한 공포 이야기의 시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정반대의 이야기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진화와 생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미세한 냉동 생물체였어요. 발견된 작은 생물은 바퀴 모양의 작은 입을 가진 미세한 동물로 이동과 먹이 섭취에 이 입을 모두 사용하는 비델로이드 로티퍼라고 불립니다. 1696년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전 세계 담수 환경에서 꽤 흔하게 볼 수 있고 일부 바닷물에서도 발견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초기 현미경으로 실제로 관찰할 수 있게 된 이래로 이들을 연구해왔습니다. 폭이 수십 미크론에 불과하지만 뇌, 내장, 근육, 생식기관을 갖춘 놀랍도록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복잡성 속에 우리 인간을 위한 궁극적인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생물은 극한 미생물입니다. 즉, 수명 주기의 어느 시점에서든 수분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며 수분이 보충될 때까지 휴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구나 우주 공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 황무지에 수백만 년 동안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기체가 신진대사를 멈추고 거의 활동하지 않는 상태인 휴면 생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일 먹는 제품 중 일부는 이 현상 덕분에 냉장고에 보관됩니다. 효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효모세포는 죽은 세포와 일부 영양분으로 이루어진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효모는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지만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면 휴면 생활이 작용하여 훨씬 더 오래 더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로티퍼는 휴면 생활 동안 샤프론 단백질과 같은 보호 화합물을 축적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회복되면 이는 복구와 회복을 돕습니다. 샤프론 단백질은 작은 보디가드와 같은 역할을 해요. 샤프론 단백질의 역할은 세포 내의 다른 단백질이 압력을 받아 분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더위, 추위, 독소, 탈수 또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등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 내부의 단백질이 잘못 접히기 시작할 수 있어요. 단백질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매우 특정한 모양으로 접혀야 하는데 그 구조가 무너지면 쓸모없게 되거나 더 심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잘못 접힌 단백질은 쌓여서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포를 독살하는 방식으로 서로 뭉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손상은 심각한 건강 상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티퍼가 극한 조건에서도 세포의 혼란을 막는 강력한 단백질을 개발했다면 이를 이용해 질병과 노화로부터 인간 세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발견된 얼음의 나이를 분석하여 이 얼어붙은 로티퍼가 최소 24,000년 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얼어붙은 채로 10년 정도만 생존할 수 있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엄청난 도약입니다. 이 정도면 기록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죠. 지구 역사에서 이 시기는 빙하기가 지배적이었던 후기 홍적세 시대로 알려져 있는데 매니와 시드가 얼음 땅을 돌아다니며 검치 호랑이와 거대한 땅 나무늘보와 함께 모험을 즐길 때 이 무척추 동물들은 휴면기에 있었어요. 재밌는 사실! 아이스에이지와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털 매머드를 거대한 거인으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오늘날의 평균 아프리카 코끼리와 거의 같은 크기와 몸무게를 가졌어요. 자연과 진화는 잔인하지만 매혹적일 정도로 예측이 불가합니다. 빙하기의 거대하고 위협적인 짐승은 살아남지 못했지만 비델로이드처럼 작고 기이한 동물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얼어붙지 않은 생명체의 경우 토양이 녹은 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번식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수정되지 않은 난자에서 배아가 발달하여 독립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특정 형태의 생식인 단위 생식이라는 능력 덕분입니다. 정말 복제와 비슷하지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정 곤충, 파충류, 심지어 일부 조류와 같은 많은 유기체는 적어도 특정 조건 하에서 단위 생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꿀벌의 경우 수컷은 수정되지 않은 알에서 단위 생식을 통해 어미의 유전적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러나 단위 생식은 유전적 다양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는 단점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번식하는 대부분의 종이 결국 멸종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델로이드 로티퍼는 수백만 년에 걸쳐 450여 종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과학자들은 휴면 생활을 통해 신진대사를 멈추고 특수 단백질로 DNA를 복구하며 수평적 유전자 이동이라는 과정을 통해 다른 생명체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빌리는 등 몇 가지 진화적 적응을 통해 생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전된 DNA에만 의존하는 대부분의 동물과 달리 이러한 유기체는 박테리아, 곰팡이, 심지어 식물로부터 유전 물질을 훔쳐 외부 유전자를 자신의 게놈에 접합하여 새로운 생존 형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활성 게놈의 최대 10%가 외부 DNA에서 유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저항, 독소 분해 또는 방사선 복구를 위한 유전자를 차용하여 실시간으로 DNA를 패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놀라운 회복력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마인드 플레이어처럼 다른 생명체를 흡수해 자신을 개선하고 성장하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경쟁연구소의 설계도를 훔쳐 비밀을 알아내는 스파이와 비슷해요. 예를 들어 박테리아가 근처에서 죽어 세포가 파열되면 비델로이드는 느슨해진 DNA 조각을 퍼내어 자신의 게놈에 통합합니다. 흥미롭게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비델로이드 로티퍼의 일반적인 예상 수명은 2주에 불과합니다. 이 로티퍼가 포함된 토양 샘플에는 이미 수만 년 동안 얼음 속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진 선충류, 즉 회충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세한 동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연구원들은 수백, 수천 년 동안 냉동 보관된 씨앗과 샘플을 이용해 남극의 이끼와 농나무 식물 전체를 다시 자라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016년에는 일본 과학자들이 30년 만에 타디그레이드, 즉 물곰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타디그레이드가 더욱 인상적인 이유는 음식이나 물 없이 영하 30도에서 영상 149도까지의 온도 변화 속에서 최대 30년 동안 중지 상태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해 엄청난 압력, 진공, 극미중력, 강렬한 우주 방사선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종들이 지구는 물론 우주의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과장이 아니었고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와 그 파트너들이 물곰과 비델로이드 로티퍼를 궤도에 보낸 이유입니다. 심지어 국제우주정거장에도 탑승하여 과학자들이 이 동물들이 극미중력, 방사선,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에는 유럽 우주국이 지구 저궤도에 타디그레이드 한 무리를 발사하여 완전히 노출된 채로 비행했습니다. 우주복도 보호막도 없었습니다. 진공 상태의 공중에 떠 있었죠. 그들은 우주 방사선과 지구 표면보다 1000배 강한 자외선,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대부분 깨어났고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번식했습니다. 이는 생명체가 지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주 먼지에 갇히거나 운석에 갇혀 지구에 도착했다는 오래된 이론인 범종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주류 과학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기체가 우주 방사선을 견딜 수 있다면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인간은 어떨까요? 이제 동면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인간도 동면 상태를 시도하는 데 가까워졌다는 뜻일까요? 미안하지만 아직은 공상과학 소설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로티퍼, 물곰 및 이와 비슷한 유기체를 연구하면 다른 분야에서 엄청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회복력은 청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의 청사진이요. 노화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어요. 어쩌면 생명 자체를 멈추거나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식을 위한 인체 장기 보존 개선부터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늦추는 약물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간 여행을 가능하게 할 만큼의 극저온 동면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드라큘라도 자랑스러워할 만큼 먹이를 찾는 생물이 있습니다. 공룡이 지구를 걷기 전부터 존재해왔어요.
뼈도 턱도 없지만 이 수중 뱀파이어의 사냥에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어처럼 생긴 이 기생충의 이름은 태평양 칠성장어입니다. 영국 군주는 이 생선을 너무 좋아해서 장어의 살을 먹지 말라는 의사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이 생선을 먹을 때마다 탈이 났어요. 하지만 뼈가 없고 천천히 익힌 비프스테이크 맛이 난다는 사실에 왕은 이 생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사랑의 산물은 노쇠한 몸의 한기를 느끼고 땀을 많이 흘리는 등의 무서운 증상으로 나타났으며 그는 결국 목숨을 잃고 35년간의 통치가 중단되었습니다. 칠성장어는 최소 4번의 대량 멸종을 겪었기 때문에 생존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물고기의 고대 조상은 4억 5천만 년 전에 진화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40여 종의 칠성장어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칠성장어는 그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생물은 뼈 대신 연골이 있고 머리 꼭대기에 빛을 감지하는 특수기관인 제3의 눈이 있습니다. 일반 턱 대신 이빨로 둘러싸인 빨판 입을 가지고 있어요. 수중 뱀파이어처럼 먹잇감을 붙잡고 체액을 빨아들이기에 완벽합니다. 한번 먹잇감을 고르면 달라붙어서 봉인을 만들어 거의 뗄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태평양 칠성장어가 살을 먹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암컷 칠성장어는 3, 4주 동안 민물에 머무는 둥지에 최대 20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부화한 유충은 퇴적 물속으로 파고 들어가 최대 10년 동안 모래 밑에 머물러요. 이 작은 드라큘라들은 10대가 되면 민물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해 다시 태어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은데 엄청난 염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드라큘라의 외형과 생리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 번식을 위해 민물로 돌아갑니다. 태평양 칠성장어는 이동하는 유생 동료들이 방출하는 화학적 단서를 이용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산란과 양육을 위한 완벽한 장소를 찾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내륙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산란 장소가 항상 같은 곳은 아닙니다. 많은 종의 조류, 포유류 및 기타 어류가 칠성장어의 지방이 많은 살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민물 및 해양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칠성장어, 바다 칠성장어는 바다 미꾸라지는 대서양에 서식합니다. 대서양에 있을 때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지만 5대5로 이동하면 이 지역의 토종 칠성장어 4종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됩니다. 바다 칠성장어는 호수종보다 최대 4배나 더 큽니다. 먹이와 산란지가 무한하고 천적이 없기 때문에 거만해집니다. 이들은 혈액 응고를 막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물고기에게 붙으면 그 후 몇 달 동안 물고기에 붙어 살며 지냅니다. 물고기가 칠성장어를 떼어내더라도 포식자가 남긴 흔적 때문에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칠성장어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지만 실수로 수영하는 사람에게 붙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이진 않지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해당 부위를 소독해야 합니다. 호주 상자 해파리는 무해해 보이지만 가장 독성이 강한 해양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엄치지 않고 해류에 따라 떠다니는 다른 종류의 해파리와 달리 이 생물은 놀라운 속도로 스스로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이 가득한 작은 다트로 덮인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이 촉수를 만난 사람과 동물은 몇 분 만에 무섭고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다를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현존하는 약 50종의 상자 해파리 중 몇 종만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전 세계 따뜻한 연안 해역에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종도 있으며 가장 위험한 종은 인도 태평양 지역과 호주 북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파란 고리 문어는 특유의 사이키델릭한 색과 함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여운 바다 괴물은 부드러운 모래바닥이나 얕은 조수 웅덩이, 산호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통 조개 껍질이나 파편 사이의 수중 틈새에 숨어 있습니다. 문어를 방해하면 문어는 작은 색 변화 기관을 활성화하고 파란색 꼬리를 보여주고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 단계는 청산가리보다 1000배 더 강력한 독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 독은 육상 포유류의 독보다 더 독성이 강합니다. 문어는 보통 개, 새우, 작은 물고기를 사냥할 때 부리로 쪼아 마비시키는데 이 독을 사용합니다. 독에 대한 해독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바다 생물을 발견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통증 없이 물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공격적이지 않고 궁지에 몰리지 않는 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프 스톤피쉬는 수중세계에서 변장의 달인으로 바위나 산호초에 몸을 숨기거나 해저에 녹아드는 변장의 달인입니다. 인도 태평양의 열대 해역에서 번성합니다. 투명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매복해 있다가 먹이감을 통째로 삼켜버리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누군가 이들을 방해하면 13개의 방어용 등 지느러미가 끝을 세우고 강력한 독을 퍼붓습니다. 스톤피쉬에 쏘이면 통증이 매우 심하고 몇 분 안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물고기라고 불립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다이빙을 할 때는 해저에서 원뿔 달팽이를 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갈색, 검은색 또는 흰색 무늬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달팽이들과 마찬가지로 느리지만 먹이를 찾는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 바다벌레, 심지어 다른 달팽이까지 먹이로 삼는 것을 좋아합니다. 원뿔 달팽이는 먹이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 입에서 날카로운 코, 즉 바늘처럼 돌출된 돌기를 활성화합니다. 공격은 신속하고 매우 강력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피해자가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원뿔 달팽이는 피해자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원뿔 달팽이는 사람을 먹지 않지만 누군가 밟거나 방해하면 독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주둥이는 장갑을 뚫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700여 종의 달팽이 중 몇 종만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독제가 없으므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의 따뜻한 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52종의 바다뱀은 모두 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리 바다뱀은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뱀 중 하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류 중 하나입니다. 바다뱀은 평화로운 공존을 선호하며 대결을 벌이기보단 슬금슬금 도망치기를 좋아합니다. 물속에서 뱀을 발견하면 침착하게 천천히 움직이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다뱀에 물리면 당장은 거의 통증은 없지만 다양한 정도의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만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림사고는 뱀을 그물에서 풀어주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해변 이용객이 밟을 때 등 우발적인 만남에서 발생합니다. 블루드래곤은 포도알보다 크게 자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배를 들고 헤엄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밝은 파란색이 바닷물과 조화를 이루고 은색 앞면은 아래를 향하고 어두운 해저로 위장합니다. 블루드래곤은 또 다른 위험한 바다 생물을 잡아먹고 쏘는 세포를 저장합니다. 이 물고기의 독은 물고기 자체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후에도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변에서 블루드래곤을 잡거나 밟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페루 이카 계곡의 바위 틈에서 예상치 못한 흥미진진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4천만 년 전에 살았던 아주 오래된 고래의 뼈였어요. 처음에는 발견된 뼈가 너무 크고 모양이 이상해서 사람들은 그저 거대한 바위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아무도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바위도 멋지지만 고대 페루 해안을 따라 돌아다니던 매우 큰 고대 동물의 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상황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게다가 이 동물은 아마도 지금까지 살았던 동물 중 가장 무거운 동물이었을 거예요. 미안해요, 대왕고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거 알아요. 대왕고래는 30m가 넘는 길이와 200톤이 넘는 무게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타이틀을 충분히 오래 유지한 것 같으니 다음 후보에게 넘겨줄 차례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거대해요. 이 바다 괴물은 대왕고래보다 몸 길이는 짧았지만 무게는 93톤에서 370톤 사이로 더 무거웠을 거예요. 만일 더 높은 예상 무게에 가깝다면 페루세투스는 지구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매우 두껍고 조밀한 뼈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오늘날 매너티나 다른 초기 고래에서도 이러한 뼈를 볼 수 있습니다. 조밀한 뼈는 해양 포유류에게 훌륭한 도구이며 이러한 특징은 몸을 무겁게 만들어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 잠긴 채로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이 너무 무거우면 항상 가라앉게 되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요. 따라서 가라앉지 않으려면 해양 포유류는 근육과 지방과 같은 가벼운 조직을 충분히 보유하여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어야 해요.
당시 과학자들은 전체 골격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동물이 얼마나 컸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해양 포유류의 무거운 뼈와 가벼운 조직의 비율을 사용하여 이 거대한 고대 고래의 전체 무게를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약 13년 전에 이 화석을 발견하고 그 후 10년을 고래의 뼈를 바위에서 꺼내는 데 보냈어요. 해부학적 구조와 나이를 통해 이 고래는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긴 주둥이와 장어와 비슷한 매끈한 몸을 가진 고래인 바실로사우루스의 사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헤르세투스는 대왕고래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바닷속을 지배했던 거인이었어요. 현대의 고래와 달리 이 고대 고래는 더 큰 먹이를 노리는 포식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고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생물이 약 500만 년 전에 작은 생물을 많이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정말 커졌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여기 그 이전에도 거대 고래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 고래가 어떻게 거대한 몸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먹이를 찾을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이 고대 생물이 정확히 무엇을 먹었는지 알기는 아직 어려워요. 몸집이 꽤 컸고 헤엄을 잘 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얕은 바다에서 먹이를 찾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각각류, 조개 또는 모래 속에 숨어있는 다른 작은 동물을 먹었을 거예요. 한 가지 가설은 이 동물이 죽은 동물을 먹어치우는 청소부였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해양동물을 발견하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사막의 대부분은 예전에는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은 완벽한 예입니다. 약 5천만 년에서 1억 년 전만 해도 이곳은 건조한 사막이 아니라 사하라 횡단 해로라고 불리는 얕은 바닷물이 흐르는 곳이었죠. 물론 지금은 땅이 젖지 않지만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사막에서 오래된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바다는 수심이 약 50m로 수영하기에 적당한 수준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이 햇빛이 많고 수심이 얕은 현대의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맹그로브 숲은 물론 달팽이와 조개와 같은 연체동물로 덮인 해저도 흔히 볼 수 있었어요. 바다가 마르고 남은 해양 퇴적물에는 다양한 화석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고대 수중세계에 살았던 동물들은 그리 친근해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들은 현대의 친척들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보통 크기의 인간은 한 끼 식사는커녕 간식거리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작은 섬에 사는 동물은 본토의 친척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섬 거대화라고 부르는데 섬에는 자원이 더 많거나 포식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사하라 횡단 해협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 섬은 아니었지만 물이 드나들면서 작은 물주머니가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물주머니의 특정 조건이 동물이 더 크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바다뱀, 메기, 물고기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중 하나는 턱이 엄청나게 강해서 딱딱한 것을 먹거나 조개 껍질을 부수는 데도 사용했어요. 그 이빨을 보면 다른 동물들이 두려워할 만한 사나운 포식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 피라냐처럼 식습관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상어, 악어, 코끼리의 고대 친척과 같은 대형 포식자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올라가기 위한 경쟁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사하라 사막은 여러 단계를 거쳤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약 6,000년 전 지구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모래와 열기로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푸르고 울창한 숲속을 산책하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날 사하라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낙타, 모래 언덕, 정갈 등을 동굴벽에 그림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대신 악어를 그렸습니다. 이는 사하라 사막에 이렇게 크고 무서운 동물이 살기에 충분한 물과 식물이 있었다는 추가적인 증거입니다. 약 30억 년 전만 해도 지구는 대부분 물로 덮여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표면의 약 71%가 물로 덮여 있어요. 하지만 지구는 예전에는 대륙이 전혀 없고 섬만 흩어져 있는 거대한 바다 세계였던 것으로 보여요.
과학자들은 서호주에서 열수 통풍구라고 불리는 바다 밑 깊은 곳에서 형성된 특별한 암석을 연구했습니다. 이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일반적인 산소 유형인 O16과 O18을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O18은 중성자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무거워요. O16은 물에서 더 쉽게 증발해요. 그리고 연구원들은 오래된 해저를 연구하면서 오늘날의 바다보다 더 많은 양의 O18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대 지구는 오늘날 지구보다 건조한 땅이 적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호주는 오래전에는 큰 동물과 울창한 열대우림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좋은 장소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땅이 건조해졌고 호주에는 빅토리아 대사막과 같은 사막이 더 많이 생겼어요. 열대우림은 대륙의 가장자리에만 남게 되었죠. 전 세계 사막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합니다. 사막화란 식물이 자라기에 좋았던 땅이 사막 또는 이와 유사한 곳으로 변하는 걸 말해요. 지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후와 함께 변화합니다. 하지만 사막화는 채굴, 농사, 도시건설과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해요. 땅이 사막으로 변하면 더 이상 사람과 동물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식량이 자라지 않고 깨끗한 물이 부족해지며 동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동의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은 농부들과 협력하여 땅을 돌보고 손상된 지역을 고치고 물을 더 잘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지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텍사스에는 여러분이 들어본 것 중 가장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특이한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놀랍게 들릴 수도 있지만 텍사스에는 다른 곳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놀라운 동물들을 살펴볼까요? 이 정말 아름다운 밝은 파란색 생물은 블루 씨 드래곤입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은 실제로는 포도알보다 작은 크기예요. 해변에서 발견하거나 물속에서 옆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푸른 갯 민숭 달팽이는 아무리 예뻐 보여도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 관광객이 무스탕섬 해안에서 이 예쁜 동물 몇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으려고 한 마리를 물 위로 끌어올렸어요. 다행히도 쏘이기 전에 다시 물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독이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독침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모두 식단 덕분이죠. 블루 드래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작은 물고기와 갑각류를 마비시킬 수 있는 독을 가진 해파리인 작은 불에 관 해파리입니다. 블루 드래곤은 먼저 점액으로 해파리의 악명 높은 쐐기 세포를 무력화합니다. 그런 다음 해파리의 이 세포를 훔쳐서 자신의 조직 내에 저장하고 농축하죠. 그런 다음 접촉 시 이 쏘는 세포를 방출하여 해파리의 독보다 더 강력한 독침을 만들어내요. 이 멋진 생명체는 또한 매우 교활합니다. 겉모습은 밝지만 변장의 달인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선명한 파란색은 사실 배에 있는 색이에요. 등을 대고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물과 잘 어우러집니다. 등 쪽은 해저에서 위장하기 위해 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블루 드래곤이 함께 떠다니는 무리를 청룡 군단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실은 블루 드래곤이 보통 16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알이 부화하여 애벌레가 되는데 3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블루씨 드래곤은 해안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지역을 통과해 해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몸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이 경우에도 몸에 있는 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텍사스에 서식하는 특이한 동물은 블루씨 드래곤뿐만이 아닙니다. 독이 있고 끈적끈적하며 불멸의 생명력을 지닌 악몽 같은 생물, 망치머리 편충을 소개합니다. 최악은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여러분의 정원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벌레는 소름 끼치는 삽 모양의 머리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다른 무척추 동물이나 다른 생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텍사스 동부에서만 발견됐지만 나중에 연구원들은 텍사스 북부, 중부, 남부 등 서부 텍사스의 건조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소름 끼치는 생물을 발견했어요. 이 벌레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는 길이일 거예요. 이 생물은 3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거위는 그리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망치머리 편충은 길이가 15cm에 불과해요. 텍사스에는 두 종류의 망치머리 편충이 있으며 두 종 모두 가운데에 어두운 줄무늬가 있어요. 이 두 종 중 더 큰 종은 지렁이를 먹어치우는데 이는 큰 문제예요. 지렁이는 토양을 미네랄이 풍부하고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지렁이가 사라지면 해당 지역의 식물은 필요한 영양분을 얻지 못하게 돼요. 사람과 반려동물들에게도 망치머리 편충을 만나는 건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보거와 같은 매우 위험한 신경독소를 분비하는 유일한 육상 무척추 동물이에요. 사람의 몸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만져도 크게 다치진 않아요. 하지만 손이 따끔거리거나 심지어 마비가 될 수도 있어요. 반려동물들에게는 훨씬 더 위험해요. 개가 이 벌레를 먹은 후 하루 종일 아픈 증상을 보인 사례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벌레는 동남아시아가 고향이에요. 하지만 1900년대 초 이미 미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히치하이킹 기술을 습득한 것이 분명해요. 이 벌레를 제거하는 가장 비효과적인 방법은 삽으로 자르는 거라는 걸 명심하세요. 이 벌레들은 자신을 반으로 찢어서 번식합니다. 따라서 그걸 자르면 실제로 벌레의 개체수 번식을 돕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 벌레가 때때로 불멸의 존재로 묘사되는 거예요. 식초나 소금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불멸은 약간 과장된 표현입니다. 서부 텍사스가 망치머리 편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해서 다른 위험한 동물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옥에서 온 육지 랍스터라고 불리는 식초 전갈이 있거든요. 전갈이라고 하지만 실제 갑각류가 아니라 거미류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쨌든 다리가 8개인 이 동물에게 물리면 끔찍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에요. 꼬리에서 식초와 같은 85% 산성물질을 뿌려요. 대부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지만 여전히 비우호적이지 않은 행동처럼 들리죠. 또한 입부분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온 손가락을 꼬집기도 해요. 복부 아래쪽에 채찍처럼 긴 꼬리가 있습니다. 전갈과 관련이 없거나 가시가 없는데도 종종 채찍 전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름철 비가 내리면 이 거미류는 먹이와 사랑을 찾아 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행히도 전문가들은 식초 전갈의 독은 인간에게 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곤충을 잡을 때 사용하는 큰 집게로 자국을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노래기, 귀뚜라미, 전갈, 바퀴벌레 등을 잡아먹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긴 앞다리로 먹잇감의 진동을 감지하여 사냥을 해요. 어두워진 후에 나오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낮에는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연히 발견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암컷이라면 새끼를 등에 업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봄이 한창인 지금 꽃과 녹음이 만발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땅바닥에서 매우 기괴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푹신하고 부드러운 동물이 귀엽게 보입니다. 만지고 싶어요. 조심하세요. 털복숭이 애벌레의 쏘임은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이 동물은 플라넬 나방 애벌레라고 불립니다. 텍사스에는 벙나방 애벌레, 가시참나무 민달팽이 애벌레, 새들백 애벌레, 이오나방 애벌레 등 여러 종류의 쏘는 애벌레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만지면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공원에서 털이 많은 것을 만졌다면 아마도 대인 것 같이 느껴지고 가려운 발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응급실에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애벌레 독소에 매우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또한 결과가 얼마나 나쁜지는 감염된 부위의 피부 두께에 따라 달라요. 대부분의 경우 불쾌한 감각과 발진은 몇 시간 또는 때로는 며칠 안에 사라집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런 애벌레는 나중에 나방과 나비로 변해 꽃과 나무의 수분을 돕습니다. 이 동물을 없애는 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해를 끼치는 걸 의미해요. 전문가들은 털이 난 애벌레는 만지지 않기라는 법칙을 염두에 둔다면 쏘는 애벌레를 발견하더라도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런 생물을 다루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람들에게 이런 애벌레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맨손으로 애벌레를 만지는 것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왕래가 많은 백길 중 하나예요.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사실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를 풀어준다고 믿어요. 통계적으로 바쁜 지역일수록 사고와 실종 빈도가 높죠. 말이 되긴 하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는 실종 빈도 때문이 아니라 설명도 발견도 잔해도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에요. 1492년 신세계로의 첫 항해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항해했어요. 콜럼버스는 어느 날 밤 배의 갑판에 있을 때 전에 본 적이 없는 먼 곳에서 거대한 빛이 나타나는 걸 발견했다고 보고했어요. 방향을 찾기 위해 나침반을 살펴봤지만 판도값이 불규칙했죠. 여러분은 아마 어떤 세계 지도에도 버뮤다 삼각지대가 나와 있지는 않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공식적인 기관들이 그 지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배와 비행기가 사라졌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대략적인 추정은 배 50척과 비행기 20대예요. 대부분의 경우 실종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잔해도 남지 않았습니다. TBF 어벤져 항공기가 실종되었을 때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행되었어요. 배와 비행기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항공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색했었죠. 수색 중인 보트 중 하나가 PBM-5 메리너 비행정이었어요. 그 비행정은 오후 7시 27분에 비행했고 3분 후에 일상적인 무선 메시지를 호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구조 비행정이나 5대의 어벤져 비행정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비행정들의 실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날씨가 꽤 격렬하고 가늠이 안 되는 곳이에요. 폭풍은 빠르고 예기치 않게 생겼다가 곧 사라져요. 눈 깜빡이는 순간 놓칠 수 있죠. 이게 왜 조난 신호가 거의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조종사와 선원들은 날씨가 변할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유행하는 이론에 따르면 이 많은 실종의 원인은 이상파랑에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이상파랑을 극한의 폭풍 파도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동시에 다양한 날씨 패턴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데 30m 높이의 예상치 못한 큰 파도를 일으켜요. 목격자들은 이 파도가 거대한 물의 벽 같았다고 말했어요. 이 파도라면 왜 배들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빠르게 가라앉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일본 앞바다에서 태평양의 버뮤다 삼각지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용의 삼각지대라고 불리죠. 1950년에서 1954년 사이 9척의 배가 이 지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카이오마루 5호는 이 원인 불명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보내졌다가 실종됐어요. 이 사건 이후 일본 당국은 이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원들에게 이곳을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재앙을 지구 밖의 초자연적인 활동 탓으로 돌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맹렬한 자연현상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상현상의 원인이 환경 변화라고 믿고 있어요. 또한 태평양 버뮤다 지역의 해저에는 메탄 수화물의 농도가 아주 높아요. 이 가스는 폭발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될 때 물 표면에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이런 가스 분출은 물에 뜨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고 배를 쉽게 가라앉힐 수 있어요. 이 화학 반응 때문에 남는 흔적도 없는 거죠. 수중 화산은 일본 용해 삼각지대에 대한 가능성 있는 또 다른 설명이라고 해요. 사실 이게 작은 섬들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다행히도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아요. 이 지역에서는 지진 활동 때문에 일부가 물속에 사라졌다가 갑자기 다른 일부가 나타나는 경우가 꽤 흔해요. 세계 공식 지도에서 용해 삼각지대는 절대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게 실제로 얼마나 큰지 몰라요. 2015년 7월 10대 2명이 플로리다 해안에서 출항한 후 실종됐어요. 그 10대 둘이 진짜로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미스테리가 있어요. 그들은 부모님에게 낚시를 하러 가는 거라고만 말했지만 친구들에게는 바하마로 건너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떠난 직후 뇌우가 그 지역을 향해 왔었고 그 소년들에 대한 소식은 2번 다시는 듣지 못했어요. 대규모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1년 후 그 둘의 배가 고장난 아이폰과 개인 소지품이 안에 남아있는 채로 버뮤다 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를 풀려고 한 가장 인기 있는 기이한 이론들 중 하나는 찰스 베를리츠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이 지역이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의 고향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종된 배와 비행기, 오작동하는 장비들 모두 아틀란티스의 동력을 공급하는 특별한 에너지 결정체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 광선이 야기한 거라고 했죠. 엉뚱하게 들리지만 베를리츠의 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이 그의 책을 샀을 정도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앞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나침반이 잘 작동하지 않았었는데 두 극의 선이 여기서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진북선과 자북선 말이죠. 이 선에 들어가게 되면 나침반은 이상하게 작동할 거예요. 하지만 자북선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고 지금은 삼각지대를 훨씬 넘어갔어요. 지난 세기에 해적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활동하거나 플라잉 더치맨이 다른 배들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전설은 없습니다. 유명한 이론에 의하면 버뮤다 삼각지대의 시간 포탈을 통해 배들이 먼 과거나 미래로 여행한다고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모두 속설일 뿐입니다. 수백 개의 거대한 촉수들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팔을 내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지난 수세기에는 배가 나무로 만들어졌고 더 가벼웠기 때문에 쉽게 전체 함대를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오징어들은 튼튼한 촉수로 갑판을 싸고 날카로운 부리로 배의 선체에 구멍을 냈어요. 이빨 흡착파는 돛대를 부러뜨리고 돛을 찢을 수 있어요. 물이 선창에 가득 차서 천천히 갑판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배들은 몇 분 만에 가라앉았어요. 생존자들은 해안에 닿았고 모두에게 거대한 괴물들에 대해 알려줬어요. 크라켄의 전설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사람들은 바다 공간을 감시하기 위한 초음파와 장비를 갖고 있어요. 이곳이 이렇게 불가사의한 이유는 이 불길한 삼각지대를 형성하는 자기장 때문일 거라고 해요. 해전은 자철석을 많이 함유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에 가깝죠. 자기장은 해저에 있는 높은 농도의 자철석에 반응하는데 이게 둘 사이에 일종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종종 다양한 날씨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내비게이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해저의 변화나 지구의 자기장의 변화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자기장은 위치를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지각판이나 심지어 대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해도 말이죠. 그곳의 하늘은 보통 아주 맑지만 1883년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비정상적인 걸 목격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봤다고 주장했고 선원들은 심지어 확실한 증거로 얼음 덩어리를 보관하기도 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지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에도 대체물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주선은 보통 연기처럼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잖아요. 이 변칙적인 지역은 정말 넓고 남대서양 바로 위에 펼쳐져 있어요. 칠레에서 짐바브웨에 이르는 지역을 아우르고 있고 벤 알렌 복사대가 지구 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바로 자리 잡고 있어요. 지구에는 이런 지역이 2개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입자들을 가두는데 유용해요. 이것들은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일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그곳의 자기장은 더 낮아서 지구의 복사대를 지표면에 더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줘요. 위성이 지나갈 때마다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방사선에 노출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성도 이 사진을 찍지 못해요. 남대서양 변칙은 자연 방사선이 통제 불능으로 흐르는 지구의 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이 모든 삼각지대들이 정말로 위험하다는 증거는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버뮤다 삼각지대 자체는 단지 허구일 뿐이라는 게 누누이 증명되었다고 믿어요. 사실 엘렌 오스틴호와 같은 몇몇 난파선들은 20세기 중반에 인기를 얻은 반면 그 전에는 그 누구도 버뮤다 지역의 삼각형을 그을 생각도 안 했었어요. 이 미스테리는 공상과학 소설 작가들에 의해 대중화되었고 흔한 괴담이 되었습니다. 반면 어느 진지한 연구도 이곳이 세계의 다른 바다 지역들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1881년 엘렌 오스틴호의 승무원들은 그 당시 버뮤다 삼각지대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알지도 못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다 생물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손을 올리고 태즈메니아 붉은팔 물고기를 맞이하세요. 이 물고기는 여느 물고기처럼 헤엄치지 않고 걷습니다. 지느러미 같은 손을 사용해서 바다 바닥을 걸어 다녀요. 바다 바닥을 걸어 다니는 이 물고기는 수영하는 사람들과 보트에 의해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물고기를 애완동물로 집에 데려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냥 손을 흔들고 헤엄쳐 지나가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뱀파이어 오징어. 종의 명칭은 뱀피로테우스 임페르날리스이고 지옥에서 온 뱀파이어 오징어로 해석됩니다. 맞아요. 이 뱀파이어 오징어는 이름, 검붉은 색, 밑부분에 뾰족한 가시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무시무시한 사실은 몸을 안팎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아기 고양이처럼 해가 없어요. 마치 드라큘라가 겁을 주긴 했지만 피를 빨아먹는 송곳니가 없는 셈이에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바다 표면 근처에 떠있는 식물과 동물 물질의 입자를 먹고 삽니다. 포식자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어 전략이 필요하고 뱀파이어 같은 외모는 그것을 잡아먹고 싶어하는 큰 생물을 물리치기 위한 거예요. 안쪽 피부의 뾰족한 부분이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몸을 뒤집는 건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또한 색이 없지만 포식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생물 발광 입자로 가득 찬 물질을 발사합니다. 바키타. 멕시코 해안에서 배를 타고 외출하는 것은 완벽한 휴가처럼 들립니다. 태양, 푸른 물,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 생물. 잠깐, 뭐라고요? 바키타는 위험하지는 않지만 인사를 하거나 사인을 받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요. 스페인어로 작은 소를 의미하는 바키타는 작은 해양 포유류입니다. 눈 주위에 검은 반점들이 있어서 마치 바다 판다처럼 보여요. 한 마리를 보게 된다면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주로 어망에 우연히 휘말리기 때문이에요. 야생에는 10마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루 드래곤. 이 작은 생물은 마치 어린이 판타지 영화 주인공 같아요. 블루 글라우커스라고 불리는데 블루 드래곤 또는 블루 엔젤이라고 불려요.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과 같은 많은 곳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연체동물의 일종이고 겨우 3cm 길이까지만 자라요. 우리가 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연체동물의 밝은 아랫배입니다. 등으로 떠오르는데 파란색이 물의 파도와 함께 섞이는 것을 돕습니다. 블루 드래곤은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리하기도 해요. 보통 피잘리아 피잘리스라고도 알려진 작은 불에 관 해파리를 먹고 살아요. 블루 드래곤은 침세포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해두는데 본질적으로 상대의 방어 도구를 훔치는 셈이에요. 위협을 받으면 저장해두었던 침세포를 발사해서 적을 향해 작은 불에 관 해파리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적을 공격해요. 엄청난 양의 침세포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발견하거든 만지지 마세요. 그저 멀리서 보면서 감탄하는 게 최고예요. 배럴 아이 피쉬. 슈퍼맨의 엑스레이 시력을 원했다면 배럴 아이 피쉬를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초능력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배럴 아이 피쉬는 투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눈과 뇌가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웅장한 생명체는 깊은 바다에 삽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거의 얼어붙을 듯한 기온과 끊임없는 어둠 속에서 이상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표면 물의 약 1000배에 달하는 수압에 노출되어 있어요. 만약 깊은 바다를 생각하기만 해도 등골이 떨린다면 계속 시청하면서 더 많은 심해 생물에 대해 배워보세요. 배럴 아이 피쉬는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왜 물고기가 투명한 머리를 갖게 됐을까?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궁금한 건 당연해요. 이 종이 1939년에 발견된 이래로 배럴 아이 피쉬의 눈은 똑바로 앞만 보도록 고정되어 있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터널 시력을 가졌을 거라고 추정되었습니다. 몬테레이 베이 수족관 연구소의 과학자 브루스 로빈슨과 킴 라이젠 비클러는 최근 이 물고기가 눈을 수직으로 움직여 반투명 머리 윗부분을 통해 볼 수 있고 따라서 근처에 포식자나 먹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또한 투명한 머리는 더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하여 먹이를 더 잘 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베러라이 피쉬는 해파리와 작은 물고기 종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만약 밤에 바다에 잠수한다면 어둠 속에서 오렌지색 공산호초가 피어나는지 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잘 보기 위해 손전등을 켜는 순간 튜브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릴 테니까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메갈로돈. 고래상어는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큰 상어가 아니에요. 만약 전체 상어종이 왕국이라면 선사시대의 메갈로돈은 바다의 지배자가 될 거예요. 메갈로돈은 오래전에 바다를 누볐어요. 약 1590만 년에서 260만 년 전, 초기 중신세부터 후기 선신세 사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멸종된 지 오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거대한 바다 동물에 대해 알고 나면 놀랍니다. 메갈로돈은 길이가 14m에서 18m까지 될 수 있고 주둥이 너비가 1.8m에 달하기도 했어요. 한때 메갈로돈의 이빨이었던 18cm 길이의 화석이 발견됐어요. 이 동물들이 오래전에 멸종된 사실이 반가울 수도 있지만 여전히 몇몇 모험가들은 언젠가 이 괴물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덤보 문어. 보는 사람에 따라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소름 끼칠 수도 있는 이 생물의 공식 명칭은 그린 포테오티스라고 해요. 좀 더 캐주얼하게 디즈니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덤보 문어라고 불려요. 비록 문어가 아닌 코끼리 덤보는 큰 귀 때문에 놀림을 받았지만 이 사랑스러운 문어가 바닷속 이웃들에게 놀림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가장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 문어거든요.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고 계시죠? 길이가 겨우 20cm 정도고 바다 바닥 위를 맴돌며 달팽이, 벌레, 그리고 해류나 바다 분출구 근처에서 발견한 다른 먹이를 먹으며 생활해요. 덤보 문어에는 거의 17종이 있고 모두 크기, 색깔, 신체 부위가 달라요. 이상한 동물들을 더 많이 만나보고 싶다면 심해가 인간에 의해 거의 탐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반가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세요. 미래에는 심해에 더 많은 신기한 동물들이 발견될 거예요. 씨 엔젤. 이 바다 생물은 매우 귀엽고 이름도 귀엽게 들릴지 모르지만 햇빛과 사탕만 먹고 살진 않아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바다 나비예요. 바다 나비를 잡기 위해서 점액 덫을 놓고 매복하며 기다립니다. 스쿼트 아네모네 새우. 이 새우는 아주 작아서 길이가 1.3cm에 불과해요. 또한 독특한 행동 때문에 댄서 새우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동요하면 머리 위로 엉덩이를 올리고 춤을 춥니다. 잠수부들은 또한 이 새우들이 언제든 손 위로 뛰어 올라 청소를 한다고 해요. 코코넛 개. 이 녀석은 꽤 소름 끼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해가 진 후에요. 다 자란 코코넛 개의 길이는 약 90cm입니다. 선호하는 먹이는 코코넛이지만 도마뱀과 심지어 큰 새를 사냥할 수도 있습니다. 슬렌더 스나이프 뱀장어. 이 뱀장어는 날씬하고 긴 동물로 해양 과학자들에게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길이가 122cm이고 척추에 적어도 750개의 뼈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의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바다조름. 바다조름은 길이가 2.2m이고 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로 펜이나 깃털펜처럼 보여요. 그 유사성은 이 동물이 바닥에 고정시키는 물로 채워진 둥근 모양일 때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페르시안 카펫 플랫웜. 이 생물은 매우 작기는 하지만 정말 카펫처럼 보여요. 길이는 10.2cm에 불과해요. 수컷과 암컷 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웜과 짝짓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낳을 권리를 두고 싸웁니다. 홍학혀 바다 달팽이. 관광객들은 이 특별한 달팽이를 조개 껍질이라고 생각하고 예쁜 색깔 때문에 좋아하지만 사실 껍데기 색깔은 탁하고 다채로운 연조직 밑에 숨겨져 있어요. 산호의 부드럽고 독성이 있는 부분을 먹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독소를 저장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바다의 거의 95%는 아직 탐험되지 않았으니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용감한 탐험가들, 심해 카메라들, 그리고 훌륭한 고고학자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또 수백만 년 전에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 몇몇 믿을 수 없는 바다 생물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2.7m의 거미개에서부터 18m의 선사시대 메갈로돈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 거주자들은 생김새와 크기가 참 다양해요. 하지만 거대한 몸집으로 유명한 바다 생물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고래종 중 어떤 게 가장 큰지 추측할 수 있나요? 자, 범고래는 아니에요. 좋은 추측이지만요. 범고래는 7m에서 9.8m까지 자랄 수 있는 이빨이 있는 고래로 스쿨버스보다 약간 작아요. 일각고래는 어때요? 아니요, 이들도 가장 크지는 않아요. 이 바다의 유니콘들은 주로 북극해에서 살고 4m에서 6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요. 이건 2.7m의 엄니까지 포함한 길이죠. 맞히는 게 힘드나요? 좋아요, 제가 졌어요. 여전히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가장 큰 고래는 흰긴 수염고래예요. 입이 떡 벌어지는 25m에서 32m의 흰긴 수염고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고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서 살았던 가장 큰 동물이에요. 진짜로요. 이 동물들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크고 선사시대 메갈로돈보다 더 커요. 만약 흰긴 수염고래를 스쿨버스 옆에 놓아둔다면 그걸 삼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일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흰긴 수염고래의 혀는 코끼리 무게와 같을 수 있고 심장은 자동차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죠? 이 거구의 생물이 매일 약 4톤의 크릴 새우를 먹어야 하는 게 놀라운 일도 아니네요. 오늘날 흰긴 수염고래의 웅장한 비율과 경쟁할 수 있는 동물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 완전히 다른 종이지만 좋은 경쟁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예상과는 다를 거예요. 해파리예요. 아니요, 해안가에 밀려와 해변에서의 완벽한 좋은 하루를 망치는 작은 해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해파리인 사자갈기 해파리 말이에요. 이 무척추 동물은 길이가 36.6m까지 자랄 수 있어요. 또한 빨간색, 보라색, 심지어 주황색 같은 다양한 화려한 색들이 있죠. 게다가 길이만으로 놀래주기가 성에 차지 않는지 사자갈기 해파리는 70에서 150개에 이르는 엄청난 8세트의 촉수를 자랑해요. 총 1200개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 대왕쥐 가오리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오리예요. 이들의 날개 길이는 버스보다 길 수 있어요. 이 녀석들은 길이가 9.1m에 이를 수 있어요. 또 모든 물고기 중에서 몸 크기에 비해 가장 큰 뇌를 갖고 있죠. 노란 가오리 사촌들과 달리 쥐가오리는 독이 있는 꼬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자갈기 해파리와 흰긴 수염고래가 가장 긴 바다생물 자리를 아직 뺏기지 않았지만 길이가 훨씬 더 길 수 있는 한 해양생물이 있어요. 멘탈플로스닷컴에 따르면 작은 불에 간 해파리는 촉수 등을 다 합치면 길이가 50m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이들은 해파리와 많이 닮았지만 실제로는 관해파리라고 알려져 있으며 유전적으로 동일한 수백 때로는 수천 마리가 있어요. 이들의 긴 촉수는 유기체가 먹이 잡는 걸 돕고 침은 대부분의 동물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인간에게도 치명적이에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어떤 이유로든 촉수 중 하나가 유기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분해되기 전까지 며칠 동안 물 주위를 떠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떨어져도 이 촉수는 여전히 여러분을 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바다 밖으로 뛰쳐나가지 마세요. 작은 불에 간 해파리의 침에 쏘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하지만 만약 쏘인다면 그 부작용은 부푼 상처, 위경련, 심박수 증가, 그리고 배탈로 좋지 않을 거예요. 이 긴 생물들 근처에는 가고 싶지 않겠지만 보기에는 확실히 예뻐요. 저 색깔들 좀 보세요. 샤스타사우루스는 현존했던 가장 큰 해양 파충류예요. 이 포식자들은 약 2억 1천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살았어요. 이 놀라운 거구는 길이가 21m에 이를 수 있었고 무게가 75톤 이상 나갔어요. 즉 샤스타사우루스는 흰긴 수염 고래만큼 무거웠죠. 그리고 만약 이 생명체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다면 7층 건물만큼 클 거예요. 이런 외관에도 불구하고 샤스타사우루스는 사실 크기에 비해 꽤 날씬했는데 늑골의 직경이 겨우 2m였어요. 여러분은 이 큰 녀석이 다른 공룡들을 씹어먹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파충류는 작은 물고기와 문어, 오징어와 같은 무종류로 구성된 식단으로 살았어요. 알베르토 넥테스는 대표적인 수장용과인데 그 뜻은 이 해양 파충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목에 작은 머리와 물속을 움직이는 걸 도와주는 큰 지느러미 같은 팔다리를 가졌다는 걸 의미해요. 이 생물들은 7,600만 년 전에서 7천만 년 전 북아메리카 주변의 바다를 점령했어요. 이 바다 괴물의 길이는 11.5m에 이를 수 있었고 목은 그 길이에서 7m를 차지했죠. 목은 진정한 신기록을 세웠는데 무려 76개의 뼈가 있었어요. 인류에게 알려진 어떤 동물도 목에 그렇게 많은 척추뼈를 갖고 있진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그들이 왜 그렇게 긴 목이 필요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해저에서 조개를 모으기 위해 사용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그들의 주요 먹이인 물고기와 오징어를 잡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 수생 파충류는 위에 위결석도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지름이 14cm나 됐죠. 틸로사우루스는 모사사우루스과에 속했어요. 약 8,500만 년에서 8천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의 얕은 바다를 지배했었죠. 거대한 포식자였고 대표적으로 가장 큰 것의 길이는 13m에 달했어요. 좁고 유체역학적인 몸을 갖고 있었고 먹잇감을 때리고 기절시키는 데 썼던 뭉툭하고 강력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죠. 몸은 민첩한 지느러미와 조종할 수 있는 지느러미로 장식된 긴 꼬리를 갖고 있었어요. 틸로사우루스는 육식동물이었고 먹이는 물고기, 거북이, 그리고 작은 상어뿐만 아니라 다른 모사사우루스 수장용, 그리고 날지 못하는 새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오프탈모사우루스를 만나보세요. 이 선사시대 파충류는 쥐라기 후기에 번성했고 전 세계 바다에서 살았어요. 뉴다이너소어닷컴에 따르면 오프탈모사우루스의 몸무게는 약 2,722kg이었고 약 4.9m까지 자랐어요. 오늘날 존재하는 벨루가 고래와 거의 비슷한 길이죠. 우리가 직접 그들을 볼 기회가 생기기 전에 멸종된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화 같은 큰 눈과 돌고래 같은 이목구비가 꽤 귀엽기 때문이죠. 물론 오프탈모사우루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안과 의사가 되었어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을 시험해 본 거예요. 모사사우루스는 약 6,600만 년 전에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실로 거대한 포식자예요. 화석 증거에 따르면 어떤 표본들은 길이가 15m 이상일 수 있다고 해요. 이 사실은 모사사우루스를 그 시대의 가장 큰 해양 육식 동물로 만들어요. 이 생물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는 양쪽 턱에 두 줄로 가지런히 정돈되어 장식된 말 그대로 수백 개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악어처럼 생긴 머리였어요. 중요한 건 모사사우루스가 물속에서 먹이를 잡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공룡이 그 모든 이빨과 더불어 특별한 걸 갖고 있던 이유죠. 입천장에 뼈에 고정된 익상 이빨 말이에요. 이게 사냥하고 먹이를 잡는 걸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줬어요. 스틱소사우루스는 수장용과에 속했고 약 8,500만 년에서 7천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살았어요. 이 공룡을 언뜻 보면 이들을 바다뱀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엄청난 실수일 거예요. 스틱소사우루스의 길이는 약 10.6m였지만 그 길이의 4.8m 이상은 긴 뱀처럼 새긴 목이 차지했어요. 비교적 작은 몸집이었고 무게는 약 4톤이었어요. 입에는 물고기를 잡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원뿔 모양의 이빨이 가득했어요. 아마도 소화에 도움을 주었던 배에 있는 위결석이라고 불리는 200개의 작은 돌들 덕분에 먹이를 씹을 필요가 없었어요. 동시에 일부 과학자들은 스틱소사우루스가 특정 종류의 물고기를 찾아 해저로 가라앉기 위해 이 돌들을 사용했다고 믿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네시와 비슷하네요. 스톤피쉬. 스톤피쉬는 미인 대회 우승은 못할 거예요. 이 미인 대회가 누가 제일 돌을 닮았는지 뽑는 게 아니라면요. 반사되지 않는 작은 눈과 거친 피부는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요. 큰 머리, 더 큰 입, 그리고 돌이 한가득이에요. 해변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스톤피쉬는 물 밖에서 24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한번 밟거나 심지어 한번 만지는 것도 그리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이 등지느러미에는 매우 강한 독이 있어요. 이건 밟힐 때 튀어나오고 마비가 오거나 심지어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도움이 급히 필요할 거예요. 이것들이 물속 또는 어느 곳에서나 가장 위험한 생물들 중 하나인 게 놀랄 일이 아니네요. 바위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닐 때 조심하세요. 숨바꼭질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심해 드래곤피쉬. 만약 바다에서 가장 흉측한 물고기 상이 있다면 심해 드래곤피쉬가 우승할 거예요. 끈적거리는 비늘이 없는 피부, 거대한 치아, 그리고 엄마만이 사랑할 수 있는 얼굴을 가진 이 바다의 나쁜 녀석은 얽혀서 좋을 게 없어요. 가장 어둡고 추운 바다 표면 아래 213m와 1829m 사이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하죠.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생물들과 함께 심해 드래곤피쉬는 먹이를 잡기 위해 생물 발광하는 신체 부위에 의존해요. 또 아래턱에서 나오는 끝에 붉은 빛이 나는 매달린 부속기관을 사용해요. 많은 물고기들이 이 작은 빛을 먹이로 착각해서 심해 드래곤피쉬의 턱으로 유인되죠. 아주 똑똑해요, 드래곤피쉬. 진짜 똑똑해요. 송곳니 물고기. 마리아나 해구는 수심 1668m 깊이의 해구예요. 바다 표면에서 거의 11km 아래에 있죠. 이걸 염두에 두세요. 과학자들은 마리아나 해구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탐험이 덜 된 곳 중 하나예요. 또 지구 해양의 가장 깊은 지역이기도 하죠. 비록 많은 생물들이 아직 인간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송곳니 물고기에 대해 알게 되는 소름 끼치는 기쁨을 누렸어요. 송곳니 물고기는 뻔뻔스럽게도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요. 저것 좀 보세요. 송곳니 물고기는 육식성 동물이며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입에 걸리는 거의 모든 걸 먹고 살아요. 이 물고기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접촉 화학 반응에 의존해요. 다른 말로 하면 깊은 바닷속에 살아있는 다른 유기체에서 나오는 화학 잔류물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심해어들과는 달리 이들은 몸에 빛을 내는 세포가 없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거긴 꽤 어두워요. 그래서 가는 길에 마주치는 게 뭐든 다 씹어 먹어버릴 거예요. 이 녀석들은 꽤 무서워 보이지만 인간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아요. 길이가 겨우 18c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전 바다에서 느긋하게 수영하는 동안 이런 것들과는 마주치고 싶진 않을 거예요. 둥클레오스테우스. 아주 묘하게도 바다의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알려진 이 선사시대 물고기는 이빨이 없었어요. 이빨은 뼈로 된 판으로 대체되어 그 크기의 다른 괴물들 중에서 가장 강한 턱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상어. 만약 상어에 관한 영화가 무섭다고 생각했다면 이 다음 심해 생물은 두 번 다시 바다에 수영하러 가지 않는다고 맹세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914m의 물속에 살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할 거예요. 마귀상어는 여러분의 최악의 악몽에서 나온 생물과 상어가 섞인 것처럼 보여요. 이 상어들은 검처럼 튀어나온 주둥이와 그에 걸맞은 튀어나오는 턱을 자랑해요. 회색빛이 더 많은 다른 상어들과는 달리 이 소름 끼치는 녀석은 분홍색인데도 그다지 예뻐 보이지 않아요. 거친 표정 외에 과학자들이 마귀상어에 대해 진짜로 알고 있는 건 뭘까요? 글쎄요, 별로 많지는 않아요. 길이가 5m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빼고요. 이 녀석들에 대해 배울 게 아직 많은 것 같네요. 감히 그런다면 말이죠. 그런데 상어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많은 종들은 산소를 얻기 위해 아가미로 물을 계속 이동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처럼 깊은 잠에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상어들이 쉬는 동안 반쯤 깨어있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상어는 심지어 눈도 감지 않아요. 쿠키커터 상어. 이 상어의 아랫니는 크고 날카로운 반면 윗니는 훨씬 작은 살아있는 공포예요. 상어의 이빨이 빠지면 상어는 칼슘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이빨을 먹어요. 상어에겐 꽤 똑똑한 해결책이네요. 주름상어. 주름상어를 공부하는 건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포탈을 타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이들의 가장 오래된 조상이 심해를 누비고 다닌 이래 이 뱀장어같이 생긴 상어들이 많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러요.
이 상어들의 입은 뒤쪽으로 향해 있는 25개의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차 있어요. 총 300개나 되죠. 1884년에 출판된 에식스 연구소의 회보에 게재된 상어의 초기 연구에 따르면 먹이를 잡아 도망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게 만들어졌어요. 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행히도 주름상어는 바다 표면 아래 119m에서 1280m 사이에 살고 있어서 마주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요. 이건 치과 의사들의 최악의 악몽일 거예요. 노던 스타게이저. 이 귀요미 좀 보세요. 노던 스타게이저는 분명 해저에서 보고 싶은 게 아닐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생물은 먹이를 기다리기 위해 얼굴을 위로 두고 모래 밑에 몸을 숨겨요. 테슬 워베공 샤크. 여기 목록에 또 다른 카펫상어가 있네요. 바다 밑바닥에 낮게 누워 끈기 있게 먹이가 오길 기다리죠. 퉁소상어. 퉁소상어는 사실 상어가 아니라 뼈가 아주 많은 물고기예요. 이것 또한 살아있는 화석이죠. 지난 4억 년 동안 변하지 않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상어와 인간은 약 4억 4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공통 조상이 있어요. 비록 우리 둘 다 나름의 방식으로 진화했지만 여전히 그 연관성의 흔적이 몇몇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 코끼리 상어의 유전체는 인간과 매우 유사해요. 리오플레우로돈. 이 무시무시한 생물들의 목록은 무서운 선사시대의 리오플레우로돈에 대한 언급 없이는 불완전할 거예요. 이 육식성 해양 파충류는 주라기 중기의 칼로비아 시기에 존재했고 길이 2.7m로 바다를 지배했어요. 과학자들은 리오플레우로돈이 장거리를 헤엄칠 수 있는 능력과 노처럼 생긴 4개의 다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심해 해구에서 번성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아마 이 지역의 다른 동물들처럼 먹이를 향해 나아가진 못했겠지만 아주 무자비하고 효율적으로 가속하고 공격했어요. 게다가 먹이 냄새를 맡기 위해 긴 주둥이에 의존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사냥 시 이들이 시각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믿게 되었죠. 그건 어두운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약 1억 5천만 년 전 리오플레우로돈은 번성하는 다른 해양 파충류들과의 먹이 경쟁으로 인해 멸종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게 다행이라고 말한다면 다들 동의하시겠죠? 과학자들이 해저의 5%만을 탐사했다는 걸 고려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바다 생물들을 발견한 걸 생각해보면 심해에 어떤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을지 우린 상상만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건 여러분의 상상 속에 간직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넓은 주둥이 상어. 이 상어는 여과식자이며 비록 거대한 입이 꽤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인간 친화적이에요. 돌묵상어처럼 이들은 끊임없이 입을 크게 벌리고 헤엄쳐요. 마치 트위터에 있는 듯 말이죠. 꿀꺽장어. 이 심해 장어는 한 번에 자신의 2배 크기의 먹이를 삼킬 수 있는 쉽게 팽창하는 배가 있어요. 아주 특이한 턱 모양을 갖고 있고 길이가 약 61에서 91cm에 이를 수 있어요. 해저 근처에 있는 큰 통나무 보이시나요? 어쩌면 오래된 배의 일부일지도 몰라요. 보물, 금, 다이아몬드, 난 부자예요. 가까이 다가가면서 뭔가를 알아차려요. 이게 헤엄치네요? 상어나 돌고래는 아니에요. 바다 악어예요. 자,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 바다에서 이 파충류들 중 하나와 마주친다면 여러분을 음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악어의 목에는 물속에서 익사하는 걸 막아주는 특별한 판막이 있지만 그렇다고 물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통 가까운 섬으로 가는데 그곳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디 서핑을 하는 거예요. 페리를 탈 수는 없지 않겠어요? 멀리서 보는 건 괜찮을 거예요. 바로 해안으로 헤엄쳐가지만 마세요. 얕은 물에서 먹이 사냥을 위해 매복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 번이라도 백상아리를 보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악어와 함께 다이빙을 할 때예요. 적절한 동기가 있다면 이들은 기꺼이 악어만한 한 입을 베어 물 거예요. 자,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소름 끼치게 생긴 동물 중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는 피지 근처에 있는 나누야 발라바 섬의 열대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비틀 자동차만한 거대한 생명체가 보이나요? 쥐가오리입니다. 긴 채찍 같은 꼬리와 크고 평평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몸을 가지고 있죠. 쥐가오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암초 쥐가오리와 대왕 쥐가오리예요. 쥐가오리는 상어와 같은 과에 속하지만 아래턱에 작은 이빨만 있습니다. 동물성 플랑크톤, 작은 물고기, 갑각류를 먹고 삽니다. 쥐가오리는 사교적인 동물이고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단 가까이 오게 하면 여러분을 관찰하면서 주변을 헤엄칠 거예요. 하지만 뒤쫓지는 마세요. 매우 빠른 수영 선수들이거든요. 쥐가오리의 영어 이름인 만타레이는 망토 혹은 담요라는 뜻입니다. 모든 바다 생물 중에서 체중에 비례해서 가장 큰 뇌를 가지고 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혹돔입니다. 보기엔 흉하게 보여도 한국, 일본, 중국의 얕은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순한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턱과 머리에 모두 돌기가 있어요. 아네모네 속에 숨는 것을 좋아하며 보통 100cm의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돔 한 마리가 30년 전 일본의 한 스쿠버 다이버와 우정을 쌓았습니다. 다이버가 물고기를 발견했을 때 혹돔은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다이버는 물고기의 회복을 도왔어요. 그 잠수부는 수중 신사의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수중 배를 쳐서 물고기를 불렀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 고래상어와 함께 수영해 볼까요? 이 생물은 상어지만 고래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아주 작아요. 고래상어는 인간에게 무관심합니다. 먹을 수 없는 건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다른 상어종들과 달리 여러분을 물지 않을 거예요. 고래상어는 역과 섭식 동물입니다. 이빨은 있어요. 그것도 무려 3,000개나요. 하지만 이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이 저처럼 크긴 하지만 목구멍은 100원짜리 동전 크기밖에 안 된답니다. 다음은 개복치입니다. 꼬리가 없는 이 물고기는 마치 반으로 잘린 것처럼 보입니다. 커다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서 수면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상어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개복치는 물속 깊이 잠수해서 다른 물고기들이 자기 피부의 각질을 없애고 기생충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일단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 표면으로 돌아와 일광욕을 하죠. 또한 식욕이 왕성합니다. 만약 물속에서 여러분을 보면 다가와서 여러분을 관찰할 거예요. 하루 안에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먹이를 줄 만큼 친해질 수 있어요. 항상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 큰 돌고래를 소개합니다. 가장 사교성이 뛰어난 바다 생물 중 하나이며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큰 돌고래는 놀이를 좋아하고 사냥하고 새끼를 기르고 공동체에서 서로 돕기를 좋아합니다. 큰 돌고래는 시속 30km에 이르는 뛰어난 수영선수입니다. 보통 수면 위로 올라와 머리에 있는 숨구멍으로 공기를 마십니다. 큰 돌고래는 의사소통에 뛰어나고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반향 위치 측정을 사용해서 방향을 탐색하고 먹이를 찾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매우 호의적입니다. 너무 경계심을 늦추기 때문에 오히려 상어와 같은 다른 바다 생물에게 약점을 보이게 됩니다. 태평양 연안으로 향하면 귀신고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귀신고래는 피부가 기생충과 기타 유기체들로 덮여 있어서 주둥이가 마치 거친 바위 조각처럼 보입니다. 먼저 귀신고래에게 잘 보이도록 하세요. 귀신고래는 새끼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느끼면 큰 보트, 배, 선박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순에서 노를 저으면서 카약을 타는 사람들을 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작은 보트에 접근하여 사람이 만질 수 있게 허락하기도 하죠. 하지만 법으로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신고래는 원한다면 더 가까이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위협을 느끼면 공격적으로 행동할 겁니다. 머리에 연장을 달고 있는 물고기를 소개합니다. 귀상어예요. 귀상어의 두개골은 사냥에 도움이 됩니다. 눈은 망치 모양 머리 바깥쪽 가장자리에 달려 있어서 360도 수직 시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코 앞이 사각지대죠. 귀상어의 머리는 금속 탐지기와 같습니다. 상어가 원하는 건 대부분 모래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모래에 살짝 담가서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쓸어 올립니다. 귀상어는 해안선 부근과 근해의 열대 바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무리를 지어 움직여요. 인간과 다이버에게는 대부분 무해하지만 공격적으로 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경고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다이버들은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작은 동물을 소개할게요. 바다사자입니다. 바다사자는 좀 까다롭습니다. 장난기가 많고 공격적이고 오만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도 호기심이 많습니다. 바다사자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는 없지만 거의 30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고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코를 통해 공기를 들이마시고 일단 물에 머리를 담그면 콧구멍이 닫힙니다. 만약 바다사자가 해변에서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떠나기를 기다릴 거예요. 야생 바다사자는 누구에게도 우호적이 아닌데 특히 위협을 느낄 경우 그렇습니다. 접근 가능한 바다사자는 우리 안에 갇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벨루가 고래입니다. 흰색의 둥근 머리가 있고 아마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사교적이고 시끄러운 동물일 거예요. 위쪽을 향한 입 때문에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벨루가 고래는 태어났을 때 어두운 회색입니다. 피부가 하얗게 되는 데는 8년이 걸려요. 부비강 주위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머리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벨루가 고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단 인간 친구를 사귀면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벨루가의 안전을 위해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충고합니다. 바다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바로 매너티를 말합니다. 매너티는 강과 바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몸집이 크지만 보통 얕은 해안 지역에 머무릅니다. 해초, 나뭇잎, 그리고 해조류를 먹고 살아요. 매너티는 숨을 쉬기 위해 약 4분마다 머리를 표면으로 내밀지만 그보다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느리게 움직이고 돌고래만큼 똑똑하지 않더라도 색을 구분할 줄 압니다. 온화한 성격의 거인으로 따뜻함을 찾아 인간에게 접근하기를 좋아합니다. 다음은 돌묵상어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상어예요. 돌묵상어의 가장 큰 특징은 입입니다. 저처럼요. 돌묵상어들은 입을 무려 1m도 넘게 벌릴 수 있어요. 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돌묵상어는 위협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해롭지 않아서 다이버들은 돌묵상어와 함께 수영합니다. 매우 사교적이고 100마리로 이루어진 그룹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수면 가까이를 헤엄치면서 여과섭식으로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돌묵상어도 많은 이빨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30분 동안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아세요? 알아요. 베리 매너티. 베리 매닐로우라는 옛날 가수가 있었죠. 정답은 혹등고래입니다. 과학자들은 혹등고래가 낮은 울음소리와 소음을 내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짝을 유혹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하려는 걸지도 몰라요. 해안선 근처에서 작은 먹이를 먹고 있는 혹등고래를 볼 수 있는데 꼬리를 이용해서 물속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혹등고래는 매우 조심성이 많아서 귀신고래만큼 사교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혹등고래는 바다의 영웅이에요. 범고래로부터 다른 동물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혹등고래가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혹등고래 한 마리가 뱀상어로부터 고래 생물학자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적이 있어요. 이제 변장의 전문가를 만나보죠. 캐리비안 암초 문어예요. 특수한 색세포는 문어가 모래와 해양 암석의 거친 질감과 섞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캐리비안 암초 문어는 외톨이입니다. 혼자 돌아다니기를 좋아해요. 또한 크기도 아주 작습니다. 거의 13cm까지 자랄 수 있고 다리는 보통 사람의 발만큼 길어질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파란색으로 변하고 위협을 느낀다면 경고할 겁니다. 비록 안전하긴 해도 문어를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이상하게 생긴 생물이 바다의 칠흑 같은 깊숙한 곳에서 살아있는 진공청소기처럼 걸어다닙니다. 바다돼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홍색의 몸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었고 크기는 여러분의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바다돼지는 수영하지 않고 해저에서 걸어다닙니다. 다리는 5에서 7쌍의 커다란 튜브 같은 발로 이루어져 있고 입 주위에 촉수를 가지고 있어서 진흙을 쑤시고 다니면서 먹을 만한 찌꺼기를 찾습니다. 냠냠. 바다돼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바다 생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독성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다돼지를 만난다면 매우 우호적일 거예요. 하지만 애완동물로 기르려면 매우 깊은 수조가 있어야 할 거예요. 미끈미끈한 해상생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빛 해파리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빛 해파리는 순한 동물로 따뜻한 여름 저녁에 해안 가까이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건 촉수가 2개이고 어떤 건 촉수가 하나도 없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고 물 속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밤에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다 구스베리입니다. 모래 위에서 젤리로 된 투명한 방울처럼 보이는데 티스푼에 들어갈 만한 크기입니다. 다른 해파리와는 달리 빛 해파리는 쏘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수영해도 안전합니다. 이 귀여운 쿠키 커터를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큰 멸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상어입니다. 이 상어는 50cm 이상 자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상어보다 덜 위험한 건 아니에요. 이 상어는 훨씬 더 큰 동물을 작은 덩어리로 물어 뜯어먹는 독특한 먹이 전략을 가지고 있어 달콤한 쿠키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작은 녀석들은 물기둥 깊숙한 곳에 살기 때문에 매우 신비스럽고 연구하기 어려워요. 어디에 서식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 세계, 특히 열대 및 온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쿠키커터 상어는 완전한 기생충입니다. 더 큰 동물을 잡아먹으며 생명을 유지해요. 날카로운 윗니로 큰 상어, 물고기, 심지어 해양 포유류의 살갗을 붙잡아요. 그런 다음 강한 아랫니로 입 크기의 살점이나 고름덩어리를 퍼냅니다. 아야! 참다랑어, 백상아리, 큰 돌고래와 같은 대형 포식자들도 이 작은 상처에게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쿠키커터 상어가 사람을 물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장거리 수영선수가 밤에 하와이의 섬 사이를 헤엄치는데 밝은 불빛으로 먹이를 유인하는 보트에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네, 그 수영선수는 종아리를 심하게 물려 흉터가 남았지만 다행히 영구적인 손상은 없었습니다. 교훈, 쿠키커터 상어가 먹이 사냥에 열중할 때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입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겠죠? 입 자체는 짧은 선처럼 가로지르며 크고 살이 많은 입술로 둘러싸여 있어 무엇이든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턱에는 위쪽에 30개에서 37개, 아래쪽에는 25개에서 31개의 이빨이 있는데 커지면서 이빨 수도 늘어나요. 위쪽 이빨은 작고 좁고 하나의 매끄럽고 뾰족한 부분으로 똑바로 서 있습니다. 반면 아래 이빨은 칼처럼 훨씬 크고 넓고 서로 맞물려 톱날처럼 날카로운 칼날을 만들어요. 다른 상어와 마찬가지로 쿠키커터도 일생 동안 이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쿠키커터 상어는 다른 상어들과는 달리 상실된 치아를 삼켜버려요. 일부 과학자들은 쿠키 상어가 영양이 부족한 심해에 살면서 칼슘과 같은 중요한 치아 형성 물질을 재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영양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네요. 상어는 밤에는 수면 가까이에서 낮에는 수면 깊은 곳에서 먹이를 먹기 때문에 거의 항상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교활한 작은 상어는 배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광포자라는 특별한 빛 생성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광포자는 마치 위장하듯 위에서 들어오는 빛과 잘 섞이도록 도와줍니다. 생체 발광의 세계에서 고전적인 행동이죠. 쿠키커터 상어는 또한 목 주위에 빛이 나지 않는 멋진 칼라가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칼라가 멋진 미끼처럼 작용해서 아래에서 보면 맛있는 작은 물고기처럼 보이게 한다고 생각해요. 굶주린 상어떼가 얼마나 거부할 수 없을지 상상해보세요. 거절할 수 없는 저녁 식사 초대장 같은 거죠. 완벽한 여름날입니다. 해변에서 시원한 물에 발가락을 담그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쾅! 17m 높이의 수중 악몽이 파도에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런던 2층 버스 2대 크기인 이 괴물은 날카로운 60여 개의 이빨을 자랑하며 입 지붕에는 보너스로 씹는 이빨도 있어요. 이 수중 동물은 먹이도 까다롭지 않아요. 상어? 거북이? 다른 바다 괴물? 네, 모두 메뉴에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바다를 지배했던 해양 파충류 모사사우루스를 만나보세요. 주라기 월드를 본 적이 있으시다면 거대한 생물이 물 밖으로 뛰어나와 백상아리를 초밥처럼 낚아채는 장대한 장면의 주인공을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모사사우루스인데 그 모습만큼이나 무시무시하죠. 최근 과학자들은 미시시피주에서 해양 괴물의 화석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네, 목련과 메기의 땅 미시시피요. 알고 보니 고대 해룡의 서식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발견은 행복한 우연이었습니다. 한 지질학자 팀이 미시시피주 동쪽 중부의 지형을 매핑하던 중 땅에서 이상한 무언가가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위나 조개 껍질이 아니라 척추 뼈였어요.
게다가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커서 발견한 과학자의 손에도 겨우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이 화석은 알려진 모사사우루스 중 가장 큰 종인 모사사우루스 호프마니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모사사우루스는 길이가 무려 17m에 달했습니다. 이 새로운 표본은 적어도 9m 이상에 달합니다. 세계 신기록은 깨지 못했지만 미시시피에서 발견된 가장 큰 모사사우루스의 왕관을 차지한 것은 확실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전히 평균적인 알비차보다 길고 연비도 훨씬 나쁘다는 점이에요. 사실 미시시피 자연과학 박물관에는 이미 몇 개의 모사사우루스 화석이 소장되어 있었지만 이 새로운 화석이 스포트라이트를 훔칠지도 몰라요. 이게 다른 것들과 단절된 사건도 아닙니다. 2015년 고생물학자들은 노스다코타에서 7.3m 길이의 모사사우루스 두개골을 발굴했습니다. 몇 년 후 한 개인 화석 사냥꾼이 텍사스에서 똑같이 거대한 모사사우루스, 적어도 그것의 턱뼈를 발견했습니다. 바다용이라고도 불리는 이 바다 괴물은 사실 고생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원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두개골은 1764년 네덜란드의 한 채석장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과학자들은 고래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 두 번째 골격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프랑스 혁명군이 1794년 포위 공격 중에 말 그대로 약탈해 갔어요. 전설에 따르면 600병의 와인과 맞바꿨다고 하는데 공정한 거래처럼 들리지는 않네요. 이 화석은 실제로 멸종이라는 개념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수세기 동안 고생물학자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모사사우루스 화석은 마치 고대의 비늘 모양의 유명 인사가 흔적을 남기듯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의 오지에서 모로코의 사막, 뉴저지에서 벨기에에 이르기까지 과학자들은 치아부터 두개골 전체까지 모든 것을 발견했으며 때로는 수세기 동안 박물관 서랍에 잘못 보관된 화석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심해의 거인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바다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먹어치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이 있었다면 모사사우루스가 수상했을 것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입에 약 60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 찬 거대한 비늘 모양의 어뢰를 상상해보세요. 이빨이 입천장에 과도하게 자란 것을 포함해서요. 추진력을 위한 긴 근육질의 꼬리와 터보 충전식 노처럼 작동하는 4개의 노 같은 팔다리를 가지고 있어 파충류의 스피드보트처럼 따뜻하고 얕은 바다를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대 도마뱀과 뱀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 두 동물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일부 모사사우루스는 오늘날 상어가 전기 수신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물속의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적응 기능을 가지고 있어 멀리서도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눈도 잘 발달해서 어두운 바닷속에서도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빠르고 찾기 어려운 먹잇감을 사냥할 때 중요한 이점이었어요. 하지만 모사사우루스가 선사시대 악몽의 주인공이 된 진짜 이유는 바로 이들의 태도 때문이에요. 이 바다 괴물은 물고기, 거북이, 새, 상어, 다른 모사사우루스 등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화석화된 모사사우루스의 위 내용물은 그들이 가장 무자비한 방식으로 가족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날에도 모사사우루스가 있었다면 해변에서의 하루는 훨씬 더 짜릿하고 더 짧아졌을 거예요. 모사사우루스가 백악기 후기 바다의 지배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강렬했어요. 오늘날의 범고래나 백상아리처럼 모사사우루스는 매복 전술을 사용해서 아래에서 먹잇감에게 몰래 접근한 후 폭발적인 힘으로 공격했을 겁니다. 거북이나 다른 모사사우루스의 화석화된 뼈에서 발견된 물린 자국은 블록버스터 영화에 나올 만한 격렬한 수중 전투를 암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시시피에 오게 되었을까요? 시계를 약 8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북미 대륙의 일부가 수중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부 내해로 알려진 광활하고 얕은 바다는 멕시코만에서 북극해까지 이어지며 대륙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이 바다는 따뜻하고 생명체가 넘쳐났으며 바다 괴물이 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선사시대의 이 바닷길은 물로 이루어진 원더랜드였습니다.
목이 긴 수장용이 물속을 활보하고 이빨을 드러낸 새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잠수하고 자동차 타이어만한 굴이 암초 같은 구조물에 달라붙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심지어 여기 이 이상한 녀석과 같은 거대한 물고기들도 이곳을 집이라고 불렀어요. 이 고대 내륙 바다는 폭이 966km가 넘는 곳도 있었지만 수심이 수백 킬로미터를 넘지 않아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포식자가 번성하기에 이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또한 수심이 얕아 먹잇감이 숨을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바닷길은 선사시대에 뷔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부 내륙 해협이 영구적으로 유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키 산맥이 솟아오르면서 해협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얕은 바다에서 늪으로 그리고 다시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한때 바다였던 이곳은 옥수수밭과 소, 가끔씩 흙 속에 숨어있는 모사사우루스 척추가 있는 중서부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사사우루스의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괴물은 멸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바다 짐승은 약 6,600만 년 전 지구에 반갑지 않은 손님, 즉 16km 너비의 소행성이 찾아오면서 물속에서 무덤을 맞이했습니다. 이 소행성은 현재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충돌하면서 행성 규모의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고 숲에 불이 붙었으며 대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파편이 날아들어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햇빛이 차단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겨울은 지구를 깊은 동결에 빠뜨렸습니다. 햇빛이 사라지자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었고 먹이사슬은 카드의 집처럼 무너졌습니다. 육지에서는 식물을 먹는 동물들이 굶주렸고 다음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포식자 차례였죠.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의 약 75%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안전한 피난처였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바다도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먼저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선을 따라 해양 생물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짜 악당이 등장했습니다. 햇빛이 없어서 해양 먹이사슬의 기초가 되는 작고 미세한 식물인 식물성 플랑크톤이 멸종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물성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 걸음식을 하는 섭식자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뷔페가 말라버리자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대형 포식자들도 굶주리게 됐어요. 먹이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기온이 급강하하고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면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조차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수장용, 암모나이트와 함께 모사사우루스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전멸했습니다. 바다 괴물의 통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바다 괴물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하고 수영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 괴물이 멸종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17m짜리 도마뱀이 파티를 방해하지 않는 해변이 훨씬 더 편안하죠.